당신은 평생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귀를 열어라. 아이에게 쏟아내는 당신의 진심이 사실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 충격적인가?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다. 부모의 하소연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되고, 서운한 토론은 사랑이 아니라 청구서가 되며, 고생담의 반복은 지혜가 아니라 족쇄로 변한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말하지 않는 것.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무기이며, 자녀의 마음을 다시 부모 곁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권위다. 이제부터 당신이 삼켜야 할 5가지 문장, 그 침묵의 기술이 공개된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녀는 당신을 부담이 아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편으로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다. 준비됐는가? 당신의 한마디 침묵이 아이의 평생 충성을 끌어낸다.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역설을 받아들여라. 사랑은 때때로 말하지 않음으로 증명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는 술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입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말 한 토막을 삼켜서 아이의 마음에 불필요한 짐이 얹히지 않게 막는 지혜로운 절제다.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이라 배웠다. 그러나 관계에는 과잉 진실이라는 덫이 있다. 부모가 순간의 불안, 서운함, 비교, 후회 같은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흘리면 아이는 그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정서적 부채를 진다. 그리고 그 부채는 죄책감과 부담으로 변해 부모를 피하고 싶은 대상, 사랑하지만 만나면 숨이 막히는 존재로 바꿔버린다. 반대로 지혜로운 침묵은 아이의 마음에 2가지를 놓는다. 첫째, 나는 안전하다는 안도감. 둘째, 나는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릴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이 2축이 세워져야 아이는 자발적으로 부모를 평생 내 편으로 선택한다. 부모는 가정의 리더다. 리더십의 본질은 정보의 과잉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성에 있다. 당신의 표정과 어조, 타이밍과 단어 선택은 아이의 세계를 설계한다. 한마디의 즉흥적 하소연은 단숨에 전선을 만들지만 잘 배치된 침묵은 다리를 놓는다. 탈무드의 통찰처럼 존엄은 스스로를 절제할 때 선명해지고 그 존엄이 곧 권위가 된다. 권위가 선 자리에는 설득이 필요 없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청하며 인생의 중대 지점마다 당신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원칙은 단순하다. 판단 대신 이해를, 노출 대신 선택을, 즉흥 대신 맥락을, 하소연 대신 안도감을 준다. 방법은 구체적이다. 말이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숨을 고른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경청의 창을 연다.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고개 들면 내가 아이에게 지금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에 집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다. 감정을 버티는 악력이자 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침묵이다. 오늘 단 한 문장만 삼켜보라. 그 한 번의 절제가 아이의 마음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내일의 대화 구애화 구조를 바꾸며 모래의 신뢰 축적을 가속한다. 곧 이어질 원칙들은 이 전략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정밀한 기술들이다. 준비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줄고 존재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의 시선에서 즉시 읽힌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어른인 우리는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정직하다는 역설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진실의 가치는 사실의 정확도보다 전달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무가공 진실,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너 때문에 서운하다. 너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이의 현재의 역량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정보를 쏟아붓는 행위가 된다.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적 부채다. 아이는 그 부채를 갚기 위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동시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갇힌다. 결과는 단순하다. 회피. 전화 빈도는 줄고 대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미뤄진다. 심리적 메커니즘은 이렇다. 부모의 즉흥적 토로가 투입되면 아이에 대는 위협으로 해석하고 자유신경이 경계 모드로 전환된다. 이때 공감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다운되고 죄책감, 불안, 수치의 루프가 돈다. 이 루프는 3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역할 전도. 부모를 안정시키는 작은 어른이 되느라 자신의 과업을 미룬다. 둘째, 관계 비용 상승. 부모와 연결될수록 감정 세금이 붙는다고 학습해 접촉을 줄인다.
셋째, 자기 효능감 붕괴.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핵심 신념이 자리 잡아 도전을 피하고 비교에 취약해진다. 반대로 지혜로운 절제는 진실을 감추는 속임수가 아니라 정서적 타이밍과 용량 조절이다. 같은 사실이라도 엄마 요즘 힘들다가 아니라 엄마는 잘 관리하고 있어, 내 계획에 집중해로 프레이밍하면 아이의 뇌는 위협이 아닌 안전 신호를 받는다. 안전은 호기심을, 호기심은 연결을 부른다. 이때 부모는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아이에게 해석을 떠넘기지 말 것. 검진 다녀왔어는 정보, 너 없인 못 버티겠어는 감정의 투척이다. 둘, 요청과 하소연을 구분할 것. 도움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안심 신호를 먼저 보낼 것. 핵심은 덜 말하기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기다. 말의 목적이 가볍게 보태지는지 무겁게 짓누르는지 당신이 입을 열기 전 3초만 자문하라. 이 진실은 아이의 선택지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늘리면 말하고 줄이면 다듬어라. 또한 경청의 여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라. 질문을 쏟아내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속도를 존중하면 아이는 관계에서 자율성과 유능감을 회복한다. 그 순간부터 진실은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 부모의 정서가 안정된 순간 아이는 부모를 문제의 발화점이 아니라 안전기지로 재학습한다. 안전기지로 인식된 부모는 설득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커진다. 위기의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진실의 역설이 주는 냉혹한 결론이다. 정확한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다. 옳음은 상대의 시간표와 용량을 고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진실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라. 사실은 가볍게, 책임은 스스로, 메시지는 안심으로, 그 한 끝이 아이의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회피를 귀인과 성장으로, 거리감을 실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자녀를 평생 당신 편으로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된다. 첫 번째, 침묵, 돈 걱정 감추기.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녀에게 불안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품격 계약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재정은 나의 과제, 자녀에게는 안심 신호.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는 내 삶에 집중해라는 메시지를 언어와 행동으로 일관되게 보낸다. 실행은 디테일에서 갈린다. 대화에서는 수치를 늘어놓는 하소연 대신 요약, 경계, 전환의 3박자를 쓴다. 검진비 포함해도 계획 안에서 관리 중이야. 자세한 재정 얘기는 내가 정리해서 알아서 해결할게. 너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 자녀가 먼저 물어와도 필요 최소 정보만 제공하고 감정은 삼킨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큰일이야. 대신 올라서 전략을 바꿨지. 필수 지출만 유지하고 선택 지출은 재분배했어처럼 불안을 계획으로 재프레이밍한다. 준비는 내부에서 끝낸다. 현금 흐름표, 육사 열비개월 비상자금, 실손 장기요양 사망보장 점검, 사전연명 의료의약과 유언정비, 자동이체로 고정비를 안정화하고 의료비 경조사 주거유지 같은 변동비는 필수 선택 유예로 구획한다. 만남에선 가격표를 대화의 배경음으로 틀지 말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오늘은 내가 대접. 같은 의연 제스처로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무리가 된다면 번갈아 사기 기념일만 대접하기 같은 룰을 미리 합의한다. 메시지의 금지어를 정해라. 파탄, 막막, 너라도 도와달라는 칼끝처럼 박힌다. 대신 조정, 관리, 계획, 진행 중으로 어휘를 교체하라. 도움을 꼭 요청해야 한다면 하소연이 아니라 요청으로. 이번 달 의료비 일시적 초과 30만, 3개월 내 상환, 이자 적용, 서류 공유처럼 문제, 금액, 기간,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연대보증, 담보 제공은 선을 긋는다. SNS나 가족 단톡에 재정 한탄을 던지는 순간 자녀의 심박수는 오른다. 침묵은 비밀주의가 아니라 선택적 공개다. 실수했는가? 바로 복구하라. 어제 내가 경솔했어. 이미 대비했고 네가 신경 쓸 일은 없어. 내 계획에 집중해.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낡은 옷을 정갈하게 다려 입는 절도, 병원 후에는 걷기 30분으로 회복 루틴 돌입 같은 자기관리의 신호, 지갑을 여유롭게 정돈해 결제 순간에 초조를 없애는 작은 장치, 카드 알림을 자신만 보도록 설정해 일상에서 불안을 과시하지 않는 배려.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습관화하라. 입을 열기 전 3초 멈춤, 첫 문장의 안심, 둘째 문장의 정보, 셋째 문장의 관심 전환. 명절 경조사 예기치 않은 수리비 같은 고위험 상황에는 사전 스크립트를 준비해둔다. 이번 명절은 간소화했어.
서로 부담 덜자. 너는 내 일정에 맞춰. 측정도 하라. 자녀 연락 빈도, 통화 길이, 대화 후 감정 점수와 가계 지표를 주간으로 점검하면 내가 불안을 흘렸는지 아니면 안정감을 전파했는지 데이터가 말해준다. 결론은 명징하다. 돈 걱정을 감춘다는 것은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전염을 차단하는 방역이다. 부모의 재정은 조용한 질서로 운영될 때 권위가 서고 그 권위가 전하는 안도감이 자녀를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를 맛본 자녀는 죄책감이 아닌 자발성으로 부모 곁에 선다. 이 침묵이 바로 자녀를 평생 당신 편으로 묶는 가장 강력한 보증서다. 돈 걱정을 반복적으로 흘리는 순간 상처는 조용히 번지고 권위는 서서히 붕괴한다.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첫째,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채무감이 쌓인다. 엄마가 힘들다, 아빠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같은 신호는 즉시 내가 메워야 하는 구멍으로 번역되고 그때부터 자녀의 의사결정 테이블에는 항상 부모 변수가 끼어든다. 연애, 이직, 이사 같은 삶의 빅룰에서 내 행복이 아니라 부모의 재정 안정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까가 계산된다. 이 채무감은 상호성의 품격을 파괴한다. 부모, 자녀의 호혜가 사라지고 의무의 끝만 남는다. 둘째, 관계의 정서 비용이 치솟는다. 통화벨이 울리면 반가움 대신 긴장부터 올라오고 만남 앞에서는 즐거움 대신 결제와 한숨이 예고된다. 뇌는 부모 접촉을 회복보다 소모가 큰 이벤트로 분류하고 회피 전략을 학습한다. 연락텀은 길어지고 대화는 얕아지고 방문은 미뤄진다. 셋째, 역할 역전이 발생한다. 자녀는 자신의 과제를 잠시 내려놓고 부모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담당자가 된다. 칭찬과 농담, 계산과 설득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감정 매니저가 되어 귀가 후엔 탈진한다. 부모를 편히 만나려면 감정 에너지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하는 순간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업무장이 된다. 넷째, 부모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다. 권위의 기반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그러나 돈 이야기가 대화의 기본 배경음이 되면 부모의 감정 곡선은 출렁이고 약속과 계획은 상황 논리로 번복된다. 자녀는 부모를 의존을 요청하는 존재로 재분류하고 존경의 축은 애틋함과 동정으로 치환된다. 이때부터 부모의 말은 무게를 잃는다. 같은 조언도 살기 어려우니 조심해라는 자기 불신의 에코로 들리고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되 따르지 않는다. 다섯째, 자기 개념 손상이 뒤따른다. 우리 집은 빠듯하다는 서사는 자녀의 무의식에 나는 짐일 수 있다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은 도전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고 성취 앞에서도 축소와 사과를 부른다.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에 죄책감이 발목을 잡는다. 여섯째, 가계의 리스크 커브가 왜곡된다. 돈 걱정 토론은 단기 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장기 복리, 관계, 경력, 건강을 갉아먹는다. 자녀는 안전망 투자, 학습, 네트워크 이동성을 줄이고 즉시 현금성 도움으로 전환한다. 요약하면 돈 걱정의 지속적 노출은 자녀의 심리 포트폴리오에서 부모를 안전자산이 아닌 변동성 자산으로 바꿔치기 한다. 안전자산은 위기 때 몰리고 변동성 자산은 호황에도 외면된다. 반대로 침묵은 상처를 막고 권위를 회복시키는 무음 신호다. 말 대신 표정의 안정, 지불 순간의 담대함, 계획의 일관성이 괜찮다는 확증을 보낸다. 이 확증이 누적되면 자녀의 두려움은 신뢰로, 회피는 접근으로 바뀐다. 권위는 목소리의 볼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자기 책임의 누적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돈의 진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불안을 전염시키지 말라는 명령이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고 숫자를 책임지는 그 침묵이 자녀의 마음에서 부모를 다시 기댈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복권시키고 그 기준점 위에 사랑과 충성이 평생의 습관으로 굳어진다. 두 번째 침묵, 아픔을 전부 말하지 않기. 여기서의 핵심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을 설계하는 것이다. 원리부터 분명히 하자. 자녀는 의사가 아니다. 아이에게 증상 목록을 낭독하는 순간 당신은 진단을 얻지 못하고 불안만 전염시킨다. 그러므로 통증 소통에는 신호등 규칙을 적용한다. 그린, 일상적 불편, 말하지 않는다. 엠버, 관리 가능한 이상, 간단히 FYI만. 레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위급, 구체적 요청과 함께 알림. 이때 문장의 구조는 안심, 정보, 계획, 선택 순서로 고정한다. 예, 괜찮게 관리 중이야. 안심. 검진 다녀왔고 약 조정했어. 정보. 물리치료 루틴으로 회복 중이야.
계획. 다음 주 병원 갈 때 동행이 필요하면 미리 말할 요청. 반대로 금지 문구는 이렇다. 너 없인 못 버텨. 몸이 망가졌어. 매일 죽겠어. 이런 표현은 사랑을 호출하지 않고 죄책감을 소환한다. 실천은 시스템으로 굳혀야 한다. 첫째, 하소연은 의료진과 노트로 이동한다. 통증 일지를 의사에게 공유하고 약 복용 수면 활동량을 숫자로 기록한다. 자녀에게는 요약만. 둘째, 회복 루틴을 시각화한다. 매일 20분 30분 걷기, 스트레칭 10분, 수분 영양 체크, 약 시간 알람. 이 루틴을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안심 신호다. 셋째, 연락 프로토콜을 만든다. 통화는 먼저 오늘 컨디션 70 같은 수치로 시작하고 과장 금지, 이어서 내 얘기 듣고 싶다로 대화의 초점을 전환한다. 넷째, 요청은 구체화한다. 위급 레드 상황에서만 이번 금요일 2시 1시간 동행 가능해? 처럼 과업, 시간, 기간이 명확한 요청을 한다. 막연한 도와줘는 금지. 다섯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가족 단톡에 증상과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공적 공간의 하소연은 사적 관계의 피로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여섯째, 복구 대사를 준비한다. 실수로 과도하게 토로했다면 24시간 내 이렇게 정리한다. 어제 내가 과하게 말했어. 이미 의사와 계획 세웠고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내 일정에 집중해. 일곱째, 프레이밍을 바꾼다. 어제 허리 박살 대신 어제 무리해서 오늘은 회복데이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대신 수면 조절 중이라 낮엔 활동 줄였어로 사건을 비극이 아닌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로 재구성한다. 여덟째, 대면시 제스처가 말을 이긴다. 천천히 앉고 당당히 미소 짓고 식사 메뉴는 본인이 먼저 고른다. 작은 행동이 나는 내 컨디션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신뢰를 각인한다. 아홉째, 경청의 전환을 습관화한다. 증상 보고 대신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 네, 계획에서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로 묻는다. 열째, 법적 실무 장치를 정비한다. 의료의사 결정 대리인, 비상연락망, 주요 서류 보관 위치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입으로 흘릴 이유가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침묵은 감정 억압이 아니라 자기조절의 리더십이다. 부모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증거가 쌓일수록 자녀의 뇌는 부모를 위협 신호가 아닌 안전기지로 재학습한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연락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변곡점마다 먼저 당신을 찾는다. 아픔을 덜 말하는 것이 사랑을 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상대의 하루를 침범하지 않게 형태를 다듬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야말로 자녀를 평생 당신 편으로 묶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언어다. 아픔을 반복해 말하는 순간 관계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다. 부모의 통증 일기가 통화마다 낭독될 때 자녀의 신경계는 경보 모드로 전환되고 도와야 하는데 못 도우면 나쁜 자식이라는 자기 낙인이 찍힌다. 이때 죄책감은 정서적 이자처럼 불어나 감정 세금을 만든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가슴이 조여오르고 벨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어디가 아프실까라는 예측이 먼저 떠오르며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과제 제출처럼 느껴진다. 일상의 징후는 노골적이다. 통화 길이는 15분에서 7분, 7분에서 3분으로 줄고 메시지는 응, 알겠어 같은 단답으로 말라간다. 방문은 다음해로 유예되고 자녀의 기쁜 소식, 여행, 승진, 연애는 괜히 말씀드렸다가 분위기 가라앉을까봐 뒤로 밀린다. 관계의 현금 흐름도 악화된다. 부모가 정서적 적자를 외부 차임으로 메우는 동안 자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상환에 쓰느라 자기 삶의 투자, 공부, 친구, 건강을 축소한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의존, 피로의 이중 결박이 생긴다. 부모는 말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두렵고 자녀는 듣다 보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렵다. 더 큰 문제는 신호피로다. 경미한 불편까지 비상으로 호명하면 진짜 비상 때에도 자녀의 뇌는 또 그 얘기로 분류해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 늑대 소년 효과다. 동시에 자녀의 자기 개념은 손상된다. 나는 부모의 기쁨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핵심 신념이 자리 잡으면 도전은 위험 신호로 재해석되고 성취조차 축소하거나 숨기게 된다. 관계의 예측 가능성 역시 무너진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실까? 얼마나 심각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끝날까를 매번 추측해야 하는 관계는 안정감을 잃고 부모의 조언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불안의 에코로 들린다. 말의 질감 또한 바뀐다. 괜찮아라는 단어가 위로가 아닌 곧 이어질 긴 탄식의 전주처럼 들리고
보고 싶다는 표현도 와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달라는 숨은 요구로 해석된다. 이렇게 쌓인 피로는 회피, 무감각, 단절의 단계로 흐른다. 처음에는 미루고, 다음에는 감정을 닫고, 끝에는 의뢰만 남긴다. 한편 자녀는 좋은 자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 노동 스크립트를 장착한다. 밝은 톤, 빠른 해결책 제안, 영수증 같은 실용적 조치들. 그러나 이 스크립트는 부모의 외로움을 잠시 덮을 뿐 관계의 뿌리를 고치지 못한다. 마침내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정서적 작업장이 되고 귀가 후 탈지는 표준이 된다. 결론은 차갑다. 아픔의 무차별 보고는 위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를 부채 통지서로 바꾸고 부모를 안전기지에서 위협 신호의 발화점으로 격화시키며 자녀의 삶에는 영구적 기회비용을 남긴다. 이 구조가 오래가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기능하지 않는 소위 정서적 별거 상태로 굳는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고통의 진실을 말하는 것과 고통을 반복 상영하는 것은 다르다. 반복 상영은 사랑을 닳게 하고 죄책감을 증식시키며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이 냉혹한 역학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출구다. 세 번째 침묵,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이건 감정을 숨기라는 억압이 아니라 관계의 생존 규칙이다. 서운함은 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만든 내부 신호일 뿐인데 그것을 말로 던지는 순간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된다. 넌 나를 실망시켰다. 넌 빚을 졌다. 아이의 뇌는 즉각 방어 회피 모드로 전환되고 죄책감과 수치가 섞인 정서 폭풍이 일어난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연락은 뜸해지고 대화는 얕아지고 만남은 의례로 축소된다. 무엇이 이런 붕괴를 촉발하는가? 첫째, 비교의 칼날. 옆집에는 친구 자식은 같은 문구는 사랑이 아니라 순위를 통제한다. 둘째, 공로 청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의무로 환산하는 청구서다. 셋째, 절대화. 너는 항상, 너는 절대 같은 과장 프레이밍은 상대의 선택지를 지워 무력감을 심는다. 넷째, 이래서 부모는 외롭다 같은 말은 관계 단절을 은근히 위협하는 신호로 읽힌다. 다섯째, 억울함의 낙인. 나는 섭섭했다가 아니라 너는 무정하다로 주어를 바꾸는 순간 정체성 공격이 된다. 그러므로 서운함을 다루는 올바른 순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24시간 쿨다운 규칙을 가동하라. 감정의 파고가 가라앉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감정의 정체를 분해하라. 사실 무엇이 있었나? 해석,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붙였나? 욕구, 나는 무엇을 원했나를 노트로 분리하면 상대를 공격해야 할 이유 대부분이 사라진다. 헐체크, 배고픔, 분노, 외로움, 피로를 통과하라. 신체 정서 결핍 상태에서 뱉은 말은 거의 예외 없이 관계 부채를 만든다. 트리거 사전을 만들어라. 왜 요즘 애들 그럴 거면 등 내 입에서 사고를 부르는 단어를 미리 금지어로 묻고 대신 중립 언어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 언어조차 충동이 가라앉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라. 행동이 서운했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서운함은 곧 비난으로 변질된다. 맥락을 재평가하라. 성인 자녀는 독립된 일정과 책임을 산다. 내 타임라인과 가치가 우선순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서운함의 절반은 증발한다. 나의 기대를 재계약하라. 과거 부모 주도에서 현재 상호 합의로 계약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매 만남은 암묵적 위반 통보가 된다. 경계선을 그어라. 도움을 주되 통제하지 않고 관심을 표현하되 점검하지 않는다. 서운함이 임계치를 넘으면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을 바꿔야 한다. 즉흥 연락 대신 사전 합의된 루틴. 월 1회 식사, 주일의 짧은 통화서로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선물, 금전, 집안일 같은 도움은 요청 기반, 기간 한정, 탈조건으로 설계해 거래의 냄새를 지운다. 동시에 자기 위로 근육을 키워라. 산책 20분, 호흡 4, 7, 7, 8, 감사 3가지 적기 같은 미세 루틴은 서운함의 파고를 스스로 흡수하는 댐이 된다. 마지막으로 입을 열기 전 세 문장을 마음속에 띄워라. 지금 내 말은 아이의 자유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 말 뒤에 나는 무엇을 청구하려 하는가?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신뢰를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불리하다면 침묵하라. 이 침묵은 비겁이 아니라 통제, 굴욕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이 쌓일수록 아이는 부모를 죄책감의 발화점이 아니라 정서적 기준점으로 재학습하며 거기서 다시 자발적 연결이 시작된다. 사랑을 거래로 전락시키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청구서처럼 들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생각 좀 해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문장들은 과거의 선의를 현재의 의무로 환산해 아이의 마음의 부채를 생성한다. 부채가 생기면 관계의 통화는 감사가 아니라 상환이 되고 상환이 시작되면 자발성은 사라진다. 사랑의 영향력은 볼륨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는데 거래 언어는 자유를 즉시 축소한다. 대안은 명확하다. 첫째, 강물 원칙. 준 뒤에는 돌아보지 않는다. 선물, 지원, 돌봄을 제공했다면 그 순간 관계 장부에서 항목을 삭제한다. 다시 소환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영수증 폐기. 그때 내가로 시작하는 회상은 감동이 아니라 청구다. 회상이 필요하다면 대상은 사건이 아니라 배운 지혜여야 한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감사와 절제를 배웠다처럼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셋째, 선언과 계약의 분리. 사랑은 일방선언, 요청은 상호계약. 너를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별도 계약으로 구체화한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30분만 함께 장보자. 못하면 일요일로 조정처럼 과업, 시간, 대안을 명시한다. 넷째, 청구어휘 차단, 안심어휘 주입. 비용, 희생, 은혜, 보답을 선택, 기쁨, 배움, 감사로 치환한다. 내가 희생했다 대신 내가 선택해서 기뻤다. 보답하라 대신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잘 살아라가 관계의 금리, 정서적 이자를 낮춘다. 다섯째, 칭찬, 감사, 인정 1대1대1. 만남마다 최소 한 번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해 칭찬, 감사, 행동, 존재를 각각 제공한다. 내가 일정 쪽에서 전화 준 것 대단한 시간 관리야. 칭찬. 오늘 와줘서 고마워. 감사. 내가 있어. 우리 집이 든든해. 여섯째, 기대의 재계약. 암묵적 의무를 폐기하고 현실적, 상호적 루틴으로 바꾼다. 매주 보고가 아니라 주 1회 10분 통화 또는 이모티콘처럼 선택지를 열어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곱째, 프레이밍 스위치. 요구를 압박이 아니라 기회로 설계한다. 이번 주 함께 식사가 아니라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 내 일정에서 가장 가벼운 시간으로 잡자. 여덟째, 감정의 급행류 제거. 서운함이 올라올 때 24시간 쿨다운 후 사실, 영향, 요청의 3단 구조로 정리한다. 지난주 약속이 변경됐어. 나는 준비한 시간이 허공이 된 것 같아 허탈했어. 다음엔 못 올 것 같으면 하루 전에만 알려줄 수 있을까? 아홉째, 미세 제스처로 신뢰 정립. 계산대 앞에서 여유 있는 표정, 자녀가 말할 때 중간 삽입 금지, 만남 후 오늘 너 얘기 들으니 힘이 난다는 한 줄 메시지. 작은 행동이 거래의 냄새를 씻는다. 열째, 선물 후 침묵. 도와준 직후 후속 코멘트와 암시를 금한다. 괜찮았지? 도움됐지? 조차 평가, 감사 강요로 들린다. 대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일상적 대화로 전환해 지원과 통제를 분리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거래 언어는 사랑을 조건부 접근권으로 만들고 대안 언어는 사랑을 무조건적 안전기지로 복원한다. 부모가 청구서를 버리고 선언을 택하는 순간 자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곁에 선다. 선택으로 곁에 선 관계만이 위기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대체 언어와 규칙을 오늘 한 번만 실험하라. 말의 질감이 바뀌는 즉시 자녀의 눈빛이 바뀌고 그 눈빛이 당신의 품격을 권위로 인장 찍는다. 사랑은 거래될 때 약해지고 선언될 때 강해진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침묵은 과거의 고생담을 자랑처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실망을 언어로 낙인 찍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녀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관계를 부채화한다. 고생담의 함정부터 해부하자. 나 때는 밥도 못 먹고. 같은 서사는 부모의 근면을 기리려는 의도와 달리 자녀의 무의식에 너의 현재는 과잉 혜택이라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은 행복과 성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고 도전의 순간에는 내가 이 정도 누려도 되나라는 죄책감을 호출한다. 또한 고생담이 대화의 고정 배경음이 되면 소통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시대의 정당성 싸움으로 변질되어 자녀는 설명을 포기하고 감정을 닫는 법을 배운다. 해결은 간명하다. 첫째, 과거를 증언이 아니라 추출로 다룬다. 사건을 늘어놓는 대신 거기서 건진 한 줄 원리로 압축한다.
그 시절 덕분에 작은 것의 가치를 배웠다. 둘째, 주어를 나로 고정한다. 내가 그때 배운 것은 절제였다와 같이 지혜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자녀에게는 의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셋째, 시간의 화살을 앞으로 민다. 고생의 미학이 아니라 오늘의 설계로 연결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상자금을 꾸준히 쌓는다. 넷째, 이야기의 결말을 희망으로 끝낸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가능성을 좁히지 못하게 프레이밍을 선제 통제한다. 이제 실망감의 함정으로 넘어가자. 실망의 언어. 언제까지 그럴 거니? 옆집에는 벌써. 는 비교를 통해 동기를 만들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 공격으로 해석된다. 정체성이 공격당하면 전전두엽은 닫히고 학습은 멈추며 관계는 위협으로 재분류된다. 실망을 다루는 기술은 무해화다. 첫 단계, 감정의 온도를 낮춘다. 24시간 규칙으로 즉흥성을 제거하고 몸을 먼저 안정시키 수면. 둘째, 사실 영향 요청의 3요소로 의미를 재조립한다. 마감이 미뤄졌고 사실. 나는 함께 세운 계획이 헐거워진 느낌이 들었다. 다음엔 가능 여부를 하루 전에만 알려줄 수 있을까? 셋째, 비교 대신 기준을 제시한다. 타인과 대조하지 말고 상황별 최소 기준을 합의한다. 월 1회 근황 업데이트처럼 측정 가능하고 유연한 규칙. 넷째, 신뢰를 선포한다. 평가 앞에 믿음을 깔아 신경계를 안전 모드로 전환한다. 지금은 속도가 느려도 네가 결국 해낼 거라는 건 변함없다. 다섯째, 실패를 데이터로 환전한다. 실망의 에너지를 분석으로 돌려 다음 시도에서 변수 흰 개만 바꾸게 한다. 시간, 환경, 방법 중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의 질감이다. 고생담은 너는 빚졌다로, 실망은 너는 부족하다로 들리기 쉽다. 반대로 지혜 추출과 무해화는 나는 배웠다, 너는 가능하다를 들려준다. 언어만 바뀌어도 자녀의 뇌는 위협 신호에서 성장 신호로 채널을 바꾼다. 실전 스크립트를 제시하자. 고생담이 입술에 걸렸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사소한 걸 더 소중히 본다. 내 오늘이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게 내가 배운 걸 생활로 보여줄게. 실망이 올라올 때 나는 오늘 계획이 어그러져서 당황했어. 다음엔 최소 하루 전에 알려주면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어. 대면에서는 제스처로 마무리한다. 눈빛을 안정시키고 목소리를 낮추고 질문의 속도를 늦추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각인하라. 과거는 지혜로만 남기고 실망은 요청으로만 표현하며 비교는 금지어로 묶는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선택지를 넓히면 관계는 자발성으로 흐르고 좁히면 관계는 회피로 굳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침묵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서사는 훈장이 아니라 지침이 되고 당신의 기대는 압박이 아니라 추동력이 된다. 그때 자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당신 곁에 선다. 이 선택이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생의 충성으로 자라난다. 결말은 단순하고도 대담하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리더십의 최상위 기술이며 그 기술이 부모의 품격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순간 자녀의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굳어진다. 다섯 가지 침묵. 돈 걱정의 차단, 통증의 용량 조절, 서운함의 내부 처리, 고생담의 지혜화, 실망의 무해화. 이 각각 따로 도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릴 때 집은 경보음이 꺼진 안전기지가 된다. 안전기지가 된 부모 곁에서 자녀는 방어 대신 호기심을, 회피 대신 접근을 선택한다. 핵심은 신호와 일관성이다. 말 대신 보이는 패턴으로 신뢰를 설계하라. 만남의 첫 10초는 표정으로 안정 신호를, 첫 문장은 괜찮다, 내 삶에 집중해라로 자유 신호를, 마지막 인사는 오늘 내 얘기 덕분에 배웠다로 성장 신호를 보낸다. 이 세 신호가 축적되면 부모는 동성 높은 존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점으로 재분류되고 기준점으로 인식된 순간부터 권위는 설명이 아닌 존재에서 발생한다. 침묵의 힘을 루틴으로 고정하라. 대화는 안심, 정보, 관심 전환의 3문장 규칙, 갈등은 24시간 쿨다운과 사실 영향 요청의 3요소 기록, 도움은 요청 기반, 기간 한정 탈조건의 3원칙으로만 제공한다. 이렇게 설계된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틀이 아니라 불안을 흡수해 관계의 금리를 낮추는 정서적 금융정책이다. 결과는 측정 가능하다. 연락의 자발성, 대화의 체류 시간, 만남 후 에너지 회복 속도, 기쁜 소식의 공유 빈도 같은 지표가 상승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무너졌을 때 돌아오고 싶은 자리, 성공의 환희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상대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침묵이 낳는 품격의 실물 증거이며 자녀의 평생 충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3가지 다짐을 새겨라. 첫째, 나는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는다. 숫자는 내가 관리하고 감정은 내가 소화한다. 둘째, 나는 자녀의 자유를 확장한다. 말은 적게, 신뢰는 크게, 요구는 구체적으로. 셋째, 나는 과거를 지혜로만 남긴다. 청구서 대신 설계도를 건넨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단 한 문장이라도 삼키고, 한 번이라도 경청을 길게 하고, 한 번이라도 안심 신호를 먼저 보낸다면 관계의 궤도는 이미 바뀌었다.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닫고 그 품격이 자녀의 마음을 정박시키며 그 정박이 평생의 충성으로 이어진다. 말을 줄이는 그날부터 당신은 더 크게 들린다. 오늘 당신이 배운 5가지 침묵의 기술은 단순한 말절제가 아니라 부모의 품격을 지키고 자녀의 평생 충성을 이끌어내는 지도다. 돈 걱정을 감추고 아픔을 관리하며 서운함과 고생담, 실망을 침묵 속에서 다스릴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이 아닌 존경과 안도의 원천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고 침묵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당신의 가정에도 이 원리가 심어지길 바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라. 여기 지혜의 지도는 매 순간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현명하게 이끌어줄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당신을 만나겠다. 당신의 침묵이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